안녕하세요. 시뮬레이션과 인공지능에 대한 강연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의 오종훈이라고 합니다. 자, 간단히 제 소개를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 드리는 대상은 제조 분야에 종사하면서 주로 이제 생산 관리와 연관이 있는 직종에 계시고, 그 다음에 생산 시뮬레이션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면서 최근에 빅데이터나 또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첫 키워드로 디지털 트윈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트윈의 어원은 보통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기를 제네럴 일렉트릭이 프리딕스라고 하는 그들의 이제 플랫폼을 빅데이터 플랫폼을 터빈, 가스 터빈이나 이런 장비에 적용을 하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를 처음 이제 그 세상에 등장을 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디지털 트윈을 최초로 얘기한 사람은 그 PLM의 전문가인 마이클 그리브로 2005년도에 그의 서적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에서 디지털 트윈을 최초로 언급했습니다. 정확히는 효과적인 PLM 구축을 위한 인포메이션 미러링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그 키워드로서 디지털 트윈을 강조를 했고요. 그 디지털 트윈의 요건으로서 지금 보시는 6가지 요소를 제안을 했습니다. 자, 6가지 요소를 그 원문대로 옮겨보면, 일단 싱귤러리티는 유니크한 데이터, 커러스판던스는 피지컬 모델에 대한 정확한 표현, 코히전은 목적에 맞는 그 기능이나 뷰를 제공하는 것, 트레이서빌리티는 주로 이제 PLM에서는 어떤 프로덕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인데, 조금 확장을 해보면은 생산 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개념이고요. 리플렉티브 니즈는 피지컬 오브젝트의 상태를 이제 버추얼 오브젝트로 그대로 반영시켜서 좀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리플렉티브 니즈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큐드 어베일러빌리티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이버 또는 가상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제 피지컬 파트로 이제 전달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싱귤러리티와 트레이서빌리티는 대부분의 그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적용이 되는 개념이고, 이것을 시뮬레이션이나 디지털 트윈의 관점에서 조금 축약을 해보면 4가지 요소로 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요소의 그 가상화에 대한 커러스판던스, 모델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 적합한 뷰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다형성이라고 하는 코히전, 그 다음에 현장의 데이터가 가상 모델에 반영이 돼야 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IoT 개념의 리플렉티브니스, 그리고 모델로부터 물리 환경으로의 피드백을 의미하는 큐드 어베일러빌리티. 특히 큐드 어베일러빌리티는 중요한 특성으로서 즉답성과 결과의 신뢰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 생산 시뮬레이션의 트렌드 변화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처음 등장을 했을 때는 대부분 와리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나 그래픽보다는 주로 이제 그 스프레드 시트 형태의 그런 간략한 시뮬레이션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80년 중후반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힘입어 버추얼 팩토리로 대표가 되는 3D 가상화가 한때 트렌드였습니다. 그러다가 데이터와 정보의 본질에, 단순한 가상화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정보의 본질에 집중을 하면서 디지털 팩토리, 디지털 매뉴팩처링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정보의 가상화가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4차 산업혁명과 함께 IoT 및 어떤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면서 autonomous라고 하는, 자율화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가 되는 스마트 팩토리 또는 스마트 매뉴팩처링이 최근에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조선 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그런 연구와 일을 하면서 버추얼 팩토리와 디지털 팩토리의 중간 단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도메인인 조선 분야에서의 경험을 가트너의 하이브 사이클을 빌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디지털 생산이 막 도입되던 버추얼 매니팩처링 후반기, 그 다음에 디지털 생산의 도입기에서 이 흔히들 IT 기술이 그렇듯이 굉장한 관심과 그 다음에 투자 열기를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형 국책 과제를 통해서 삼성중공업의 전사 자원과 공정을 디지털화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수많은 그런 프로젝트와 연구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많은 기술들이 그렇듯이 신뢰성과 그 다음에 기술의 유효성에 대한 어떤 회의와 그 다음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이 트러프 오브 디sillusionment라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모멘텀을 잃게 되는데, 지금 조선 분야의 시뮬레이션 연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를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시뮬레이션 연구 장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선소 인프라에 대한 높은 종속성과 상용 라이센스 비용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조선소 관점에서, 조선소 입장에서도 생산 관리 체계에 대한 굉장한 과신이 있었습니다. 굳이 이런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준 정보의 관점과, 그 다음에 마이너하긴 하지만 이 엑셀이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어떤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가로막는 그런 게 되기도 했고요. 조선소의 판단착오라는 관점에서는 호황에 가려져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이제 해양 플랜트가 떠오르면서 해양 플랜트 물량이 혼재하면서 변동성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조선소도 갈팡질팡하게 되는, 그러면서 연구의 방향성을 잃게 되는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 연구에서의 연구 장벽과 그 다음에 효용성의 한계에 직면을 하게 됐던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초중반을 거치면서 4차 산업혁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떤 당장 유효한 결과를 준 것은 아니지만, 당장 예를 들어서 국내 조선 분야만 하더라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매뉴팩처링, 스마트 제조가 가야 할 가야까지는 필요한 연구들을 기획해서 대형 국책사업을 만들었고요. 특히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에서 야드 물류라든가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그 다음에 어떤 조립 공정 등에 대해서 이런 조선소 시뮬레이션 연구가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소와 생산 시뮬레이션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보면은 굉장히 레버리지 효과가 됐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회를 마련을 해줬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지금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기술의 관점에서 국내 조선소의 생산 시뮬레이션의 한계를 보면, 일단 여전히 외산 솔루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와리프 시뮬레이션, 결국은 계산은 컴퓨터가 하지만 결정은 사람이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작한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또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같은 것들을 뭔가 실적을 내기 위한 보여주기 성과가 지향이 되면서 어떤 핵심의 본질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가시화에 오히려 과거에 실패했던 가시화 가상화에 다시 우선순위를 두는, 그럼으로써 목적과 수단이 혼동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경향들이 최근 다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한계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은 사람이 결국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오랜 기간 이슈가 되어오고 있는 최적화와의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은 어떤 어널리틱한 정식화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고, 시뮬레이션은 어떤 시계열 이벤트의 트레이싱을 통해서 어떤 가상환경에서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는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최적화 진영에서는
그 시뮬레이션을 좀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또 시뮬레이션에서 최적화를 보면은 최적화는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서로 좀 괴리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이어져 왔는데, 이제 오늘 얘기 드릴 이 시뮬레이션의 새로운 기회가 이런 와리프, 그러니까 사람이 의사결정을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게 해줌과 동시에 이런 최적화와 시뮬레이션의 괴리를 해결해 주면서 궁극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스마트 매뉴팩처링이 지향하는 지능화, 그리고 무인화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회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파고의 등장입니다. 2016년 3월에 많이들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이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대국을 벌여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딥마인드, 즉 알파고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바둑계에서도 화두가 됐지만 이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된 것이 이 알파고도 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알파고판이라고 하는 버전에서는 순수 지도학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지도학습에서 강화학습으로 넘어가는, 그러면서 훨씬 더 성능이 강력해지는, 자, 제일 밑에 알파고 제로를 보시면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 마스터와의 대국에서 압도적인 거의 90%의 승률로 승리를 했습니다. 알파고 마스터까지는 보시면 지도학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기보를 가지고, 과거의 수많은 기보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반면에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는 지도학습이 없었습니다. 100% 강화학습만으로 이런 압도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잠시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학습은 우리가 흔히 피처와 라벨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그런 학습 기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컴퓨터한테 수많은 정답을 알려주고, 컴퓨터가 그럼 이 정답으로부터 학습을 통해서 또 다른 피처가 들어왔을 때 학습된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요즘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지도학습 분야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라벨은 없습니다. 정답을 알려주진 않지만 컴퓨터가 이렇게 왼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높은 산포도에 데이터가 흩어져 있을 때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대표적으로 스팸 메일 분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까지는 그래도 정답을 알려준다거나 또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학습 기법인 반면에 강화학습은 전혀 다른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람처럼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특히 강화학습은 마르코프 프로세스로 알려져 있는 순차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사실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 문제에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계학습의 한 분야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에 의존을 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을 가지고, 제공된 환경을 가지고 스스로의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환경으로부터의 보상으로 학습을 한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강화학습은 벨만 박사가 개발한 벨만 방정식을 푸는 알고리즘으로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Curse of Dimensionality라고 하는 차원의 저주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효과적인 기술, 효율적인 기술, 최적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다. 그게 지금 보는 이런 테이블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는 기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참고로 딥 뉴럴 네트워크는 그레고리 힌튼 박사의 딥 빌리프 네트워크라는 논문으로 입증이 됐고, 이를 통해서 심층 인공신경망이 화려하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층 인공신경망은 앞에서 보셨던
지도학습, 비지도학습뿐만 아니라 지금 소개드린 강화학습의 이런 테이블 형태의 그 상태를 이 Q 네트워크라고 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로 근사를 시킴으로써 문제의 사이즈와 그 사이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을 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보셨던 타뷰러 형태가 네트워크로 대치가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오늘날의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의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이 이 좌우 상하 이 네 개의 방향으로의 행동을 통해서 가운데에 있는 파란색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그 초록색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초록색 삼각형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의 리워드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강화학습은 잠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빨간색 박스가 갈 필요가 없는 부분도 다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학습이 되면은 이 파란색 동그라미를 찾아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하지만 문제가 커지면은 이 풀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린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잠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두 가지 예는 강화학습의 거의 초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몬테카를로 탐색 기법을 통해서 왼쪽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빨간색 박스가 모든 공간을 다 탐색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랜덤하게 찾아가면서 파란색에 갈 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강화학습보다는 시간은 처음에 찾는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학습이 되고 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찾아갈 수 있는 내용이고, 특히 이제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것이 딥살사라든가 그 다음에 DQN 같은 좀 더 고도화된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장애물도 그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현재는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강화학습에 대한 잠시 오해를 좀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최신 기술일까요? 아닙니다. 강화학습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등장을 한 과거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딥 뉴럴 네트워크의 그 재등장에 의해서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된 그런 기술이고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강화학습을 어떤 기업에 가서 적용을 해보려고 할 때 첫 반응은 아직은 우리가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학습을 하기 힘듭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럼 강화학습도 빅데이터가 필요한 기술일까요? 아닙니다. 강화학습은 환경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중간 산출물들, 그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사이즈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빅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은 외부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강화학습은 전지전능한 기술은 아닙니다.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보통 강화학습의 적용 예로 많이 알려져 있는 카트폴이라고 하는 예제입니다. 위에 있는 막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밑에 이제 트롤리의 그러니까 좌우 운동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사실 하나의 그냥 강화학습 적용 예로는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는 그냥 동력학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지는 않다. 자, 언제 그런 강화학습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답이 없는 문제에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위바위보입니다. 우리가 전략, 보통 게임 시어리로 얘기를 하는 그런 답이 없는 문제. 그리고 경우의 수가 무한대이고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강화학습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프리, 이 얘기는 뭐냐면 환경의 모든 상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환경의 모든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오히려 더 효과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선택 가능한 패턴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학습에서 액션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부분인데, 패턴, 우리가 흔히 모델링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그 영상을 볼 텐데요. 자,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지금 왼쪽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잠시 튕겨져 나갔는데 제가 다시 좀 로딩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뒤에 움직이고 있는, 잠시만요. 알파스타는 컴퓨터고요. 오른쪽에 만화라고 쓴 부분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얘기해 드리면 스타크래프트조차도 이 알파스타가 프로게이머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이 그 대표적인 알고리즘의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딥마인드에서 Grandmaster Level in StarCraft 2 using Multi-Agent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논문을 냈는데요. 제가 이 논문을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였습니다. 자, 이 논문에서 우리가 복잡한 수식은 제거를 하고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핵심을 보면은 5가지입니다. 게임 이론, 불안전 정보, 장기 계획, 실시간, 그 다음에 대규모 작업 공간으로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알파스타에 대한 논문에서는 첫 번째 게임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가위바위보처럼 최고 전략이 없는 게임입니다.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조선소 문제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그 다음에 복잡한 생산 시스템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략적인 지식과 의사결정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완전한 정보입니다. 스타크래프트를 혹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전체 게임의 상태를 이 게이머가 다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조선소도 비슷합니다. 생산관리자가 조선소의 모든 생산 현황을 다 한 번에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더 적합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어떤 시점에 결정한 액션이 당장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 봐야 내가 이런 플레이를 또는 이런 어떤 액션을 잘했구나라는 것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조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시스템도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 의사결정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조선소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어떤 의사결정과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진행이 되는 그런 거고요. 마지막 5번째는 대규모 작업 공간입니다. 스타크래프트가 무한한 작업 공간, 어떤 그 작업 공간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넓은 많은 어떤 상태 정보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조선소도 생산활동에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거대한 시스템 중 하나고 수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렇게 강화학습이 그 조선소 문제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배경과 의도를 가지고 최근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계획 자동화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흔히들 간트 차트로 알고 계시는 이런 액티비티 플래닝이죠. 액티비티의 착수일을 보통 이제 이런 듀레이션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듀레이션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착수일을 결정하는 것들이 보통은 생산 계획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한번 강화학습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그림이고요. 기존의 조선소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실제가 되겠습니다. 리얼. 이런 조선소의 생산 활동을 가운데 보는 이런 환경으로 간단한 시뮬레이션 모델입니다.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고 여기에 reinforcement learning을 접목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해본 결과 우선 간단한 지금 고정된 윈도우에 대해서 초기 계획보다 거의 한 2배 정도의 표준 편차, 여기서 얘기하는 표준 편차는 부하 평준화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GIF가 지금 PPT에서 자꾸 끊기는 것 같은데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얻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태 공간이 바뀌면 바뀌는 것마다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떠올린 아이디어가 이렇게 한 번에 전체를 학습을 하지 않고 일부 구간별로 타임 윈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크기의 정보만을 상태로 활용을 해서 전체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본 결과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가 리워드 그래프입니다. 리워드라고 하는 보상에 대한 그래프고 약 한 2만 번 정도까지 학습을 시킨 결과 보상이 어느 정도 이제 수렴을 해가는 그런 경향을 얻을 수 있었고 실제 결과에서도 표준 편차가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타임 윈도우를 사용을 해서 위에 보이는 그래프가 일반 사람이 작업을 한 내용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컴퓨터가 강화학습을 통해서 개선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강제 적치장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제 투입 순서를 결정하는 문제로 보통 비슷한 문제로는 컨테이너 화물 터미널 같은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트랜스포터로 입고된 강제는 서로 다른 출고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른쪽의 강제 적치장에 적치가 될 때에는 기간이 많이 남은 강제는 가능하면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투입되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강제는 윗부분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투입되는 강제들이 항상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반복 작업들, 특히 선별을 위한 반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강화학습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일단 작은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볼 때 그 하얀색 박스는 당장 이제 그 로드아웃이 되어야 되는 강제고, 색깔이 진할수록 그 로드아웃이 되는 날짜가 많이 남은 강제입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진해지는 그런 적치 순서가 바람직한 그런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습을 통해서 계속 강제 순서가 바뀌더라도 이 뉴럴 네트워크 액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그래서 조선소의 실제 문제 사이즈에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대략 20개의 파일에 대해서 최대 높이 25개의 높이를 가지는 환경에 대해서 해본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워드가 수렴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영상으로 보면은 거의 완벽하게 소팅이 됐습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출고일자가 많이 남은 강제가 배치가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빨리 로드아웃이 입고가 될 강제들이 배치가 되는 것을 학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을 그 크레인의 이동 횟수로 비교를 해본 결과, 처음에 이제 일반 작업자가 작업을 할 때에는 거의 한 200번 정도의 크레인의 이동이 필요한 반면에, 학습을 시켜서 한 20만 번 정도의 학습을 시킨 결과 거의 한 절반 정도의 크레인 이동 횟수만으로 그 강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제조업에서 잘 적용이 되기 위해선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자세한 얘기는 안 드렸지만 DQN과 딥큐 네트워크와 A3C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런 알고리즘들은 굳이 어떤 제조 엔지니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계속 좋은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의사결정 과정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모델링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오늘의 이제 강의의 시뮬레이션과 접목이 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인공지능의 지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학습 환경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환경이라고 하면 지도나 비지도 학습에서의 환경은 빅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야 좋은 인공지능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강화학습에서의 환경은 시뮬레이션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보여드린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 환경 자체가 또 환경이 되는 거고, 오늘 제가 소개드린 그 생산 계획 자동화나 또는 강제 적치장 같은 경우는 그리드월드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시뮬레이션에 많이 사용이 되는 디스크리트 이벤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강화학습에 굉장히 융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의 요건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관점을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는 모델링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커러스펀던스. 두 번째 코이전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적합한 뷰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까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뮬레이션 모델링 부분이고요. 세 번째 리플렉티브 니즈는 이제 IoT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장의 데이터를 가상 모델에 리얼타임으로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인 Queued Availability가 모델로부터 물리 환경으로의 피드백을 의미하면서, 오늘 얘기 드린 이 와리프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의사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서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강연에서
청취하시는 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와리프에 머무르고 있던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술들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와리프를 극복한 사람의 의사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시뮬레이션과 최적화가 융합된 형태의 그러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디지털 트윈은 가시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드린 현상을 대변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일련의 이런 4가지 특성들을 커러스판던스, 코이전, 리플렉티브니스, 그 다음에 큐드 어웨일러빌리티의 특성이 반영이 된 것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강화학습 기술은 가장 아래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가운데 보이는 환경이죠.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지능을 높여갈 수 있는 환경으로서의 시뮬레이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뮬레이션 모델이 기존에 좀 어떤 한계에 직면해 있던 많은 시뮬레이션 분야의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로 오늘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